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며느리가 처음 인사하러 왔던 날, 정갈한 치마 정장에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어머니 같은 분을 닮고 싶어요. 저 정말 잘할게요. 그 말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저 아이에게 친정 엄마처럼 든든한 사람이 돼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결혼식 날 제가 장롱 깊숙이 모셔둔 금팔찌를 꺼내 그 아이 팔목에 채워줬어요. 이 집 며느리가 됐으니 이젠 내 딸이야. 그 말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2층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 아래층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 말로는 맞벌이 때문에 아이 낳고 나면 제가 꼭 좀 도와주셔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땐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제겐 삶의 이유 같았거든요. 근데요, 이상하더군요. 첫째가 태어나고 제가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고 죽 끓이고 재우고 안아도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언젠가 한 번은 아이열이 나서 새벽에 병원 다녀온 날이었어요. 아침에 며느리에게 전했죠. 어젯밤 병원 다녀왔어. 열이 좀 있었거든.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럼 어머니가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한테는 왜 말도 없이요? 괜히 일 벌이지 마세요. 그때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툴렀나 싶어. 그날 저녁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반찬만 해놨죠. 그리고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30번도 넘게 반복됐습니다. 아들은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건지, 그냥 피곤한 건지, 말도 표정도 나를 향한 시선도 모두 멀어졌죠.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낯선 등기우편이 하나 들어왔어요. 수신인은 제 이름, 보낸 곳은 금융기관. 봉투를 열어보니 신용대출 승인 완료. 한도 8천만 원, 상환기간 10년. 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어리둥절한 마음의 지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직원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미 도장 찍으셨잖아요. 배우자 동의도 다 돼 있고요. 며느리분과 함께 방문하신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툭 떨어졌어요. 며느리. 그 아이가 내 도장을, 내 서명을 몰래 썼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자마자 쇼핑백을 툭 던지고 들어왔고 아들은 뒤따라 조용히 들어섰죠. 그 애들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제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나를 무너뜨린 여자. 그게 바로 내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이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장을 건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며느리와 함께 은행을 방문했다는 말은 소름이 끼칠 만큼 충격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잠든 사이 살며시 안방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제 도장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토록 조심스럽게 보관하던 남편 유품격, 작은 손수건에 싸놓았던 도장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그냥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범죄였죠. 혹시나 해서 며느리 서재로 쓰는 방 서랍도 열어보려 했습니다. 근데요, 서랍장이 전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문구류부터 가계부로 보이던 노트까지 단 하나도 그냥 열리는 게 없었어요. 그 방엔 늘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아이는 절대 저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졌을까요? 며느리는 깨어나자마자 저를 흘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반찬은 너무 짜더라고요. 애가 물을 3컵이나 마셨대요. 그 말에 대답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어제 어떤 밤을 보냈는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모르고 싶지도 않겠죠. 점점 겁이 났어요. 혹시 대출만이 아니라 내 명의로 된 시골 땅도 건드린 건 아닐까.
통장도 보험도 그 아이가 내 정보를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쯤 되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니하고 어리석었는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깨닫게 되더군요.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손주 맡아달라는 말도, 같이 살자는 말도, 심지어 싹싹하던 인사까지도. 모두 이걸 위한 계획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가 왜 이토록 무방비였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믿었어요. 정말로 가족이라 믿었으니까요. 내가 해준 반찬을 먹고 내가 안아주던 손주를 낳은 그 아이는 설마 나를 해치진 않겠지 싶었거든요. 그 믿음이 이제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종이에 하나하나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은행 이름, 계좌번호, 부동산 등기번호, 그리고 내 도장이 있던 날짜와 위치까지. 이젠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누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나를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단 하나의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며느리와 맞설 겁니다. 그게 설령 내가 가진 모든 걸 잃는 싸움일지라도 이대로 속아주진 않을 겁니다. 이젠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간 사이 저는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구청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막기 위해 본인 외 위임금지 요청을 걸어달라고 말했어요. 창구 직원이 묻더군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심하는 거죠.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그 다음은 은행. 가진 예금 몇 푼 안 되지만 그 계좌 전부를 비밀번호 재설정했고 모바일 뱅킹도 해지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몰래 접속할 수 없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남기고 간 시골 땅. 제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완료됐는지 확인했고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몇 번을 더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주소지 이전 신청과 등기 서류 열람 기록이 있었네요. 그런데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정정 서류가 부족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그 아이가 분명히 이 땅도 손 때려 했던 거예요. 어딘가에서 단 한 장의 서류만 더 준비됐더라면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몰랐겠죠. 그날 저녁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도장이 도용된 것 같아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요. 혹시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 직원이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과 증거만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사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날 처음 숨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그 아이의 눈빛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고 오히려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씻고 올게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나 자신은 지키겠다. 며느리가 내 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나는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장을 훔친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애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 아들의 대학 친구라는 사람에게 우연히 전화를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랑 가까이 지내던 경민이라는 친구였는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며 궁금해서 안부 겸 전화했다 하더군요. 그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연이,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결혼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는 거 있냐고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혹시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지연 씨, 아드님이랑 연애할 때 몇 번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통장을 대신 맡아준다든지 학교 생활 기록도 대신 확인해주겠다고 하더니 등록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적도 있고요. 그때도 지금 어머님 말씀처럼 도장이 사라졌다가 며칠 뒤에 다시 책상에서 나왔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이미 그 아이는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겠다고 나섰고 아들은 그 말을 믿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의 저였던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습관이었고 계획이었고 무기가 된 방식이었죠. 정말이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내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며 딸처럼 여겼던 그 아이가 내 삶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화장품 냄새가 묻어났고 며느리는 짧게 말했어요.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혹시 내 인감도장 본 적 있니? 며느리는 아주 짧게 웃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왜요? 설마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이젠 그 아이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 아이는 내가 반응할수록 기회를 얻고 내가 조용할수록 스스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법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동의 없이 내 재산을 함부로 건드린 정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하나씩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를 노렸습니다. 나는 그걸 이제서야 알았고 더는 속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이정임으로 산다고요. 퇴근 무렵 아들이 먼저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오지 않았고 거실에는 고요함만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앉자마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어느 때보다 맑았지만 그 속엔 확신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내 아내가 내 도장을 도용했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시골 땅까지 손을 대려 했다는 걸 나는 다 확인했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아무리 그래도 했던 거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애가 밥을 차려도 물 한 모금도 안 마셔도 그냥 견딘 이유가 그거였어.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정말이에요? 정말 도장을 훔친 거예요? 그 물음에 저는 서랍에서 복사해둔 문서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등기 열람 기록, 은행 대출 내역, 출입증 남긴 CCTV 캡처까지. 그 아이는 그제야 진실을 마주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왜 그랬을까요? 우린 정말 사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파먹는 게 아니야. 사랑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상처를 줄 수는 없는 거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연 씨, 변호사 선임했고 법적 절차 밟을 거예요. 제 도장을 도용한 사실에 대해서 당신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애가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돌렸고 이제야 제가 낯선 사람처럼 보였겠죠. 이정임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름 석자를 지켜낸다는 게 이렇게도 값진 일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군요. 며느리는 그날 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들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 그 얌전하고 떨리는 목소리. 그 아이는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그걸 감정으로 덮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겠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제 심장을 2번 찔렀습니다. 도장을 도용당하고 재산을 노리고 모든 걸 속였는데도 아들은 그 애를 감쌌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아이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내 도장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어떻게 대출까지 처리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기회를 달라고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이 이대로 깨지는 게 무서워서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정이요? 나는 그 가정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고 그 아이를 내 딸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키려는 건 가정이 아니라 내 이름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겠다. 너한테 가르쳐야겠더라. 사람 인생을 함부로 훔치면 어떻게 되는지. 그날 밤 집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거센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내가 믿었던 건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가장 큰 상처였다는 걸 이렇게 또 알게 되네요. 침대에 누워 등 돌린 채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 애는 내 편이 아니었고 이제 내 편은 나 자신뿐이란 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른 새벽 창밖이 푸르게 밝아오고 있을 무렵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들의 방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짐을 싸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아들은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쯤 떠났던 자리야. 며느리는 복도 끝에서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그 말이 참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당신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숨 쉬듯 눈치 보며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가치 없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는 동안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가방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한 권, 남편의 유골함 작은 병, 그리고 도장 하나. 다 준비하고 나왔을 때
손자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저는 잠시 멈췄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데 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놀러 갈게요. 그 말에 마음 한쪽이 무너졌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꼭 놀러 오렴.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니 아들도 며느리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였고 가사도우미였고 보모였고 당신들 눈엔 귀찮은 존재였겠지만 이제부턴 그냥 이정임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햇살이 어깨를 스치며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그 집을 나온 뒤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햇살 잘 들고 창문 열면 한강이 멀리 보이는 작지만 단정한 공간이었죠.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쉬고 천장을 바라보며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되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TV를 틀자 익숙한 뉴스 앵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제자산운용사 한국지부 신임이사의 이정임 여사가 선임됐습니다. 잠시 화면이 바뀌고 제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예전 사진이긴 했지만 그때의 나는 정장 차림에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기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정임 여사는 국내 여성 금융인 1세대이자 수십 년간 글로벌 자산운용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로 지난 10년간 조용히 활동을 접고 은둔하며 지내왔습니다. 이번 선임은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복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뉴스에서 어머니 이름이 나왔어요. 이사님이라니.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작 말하려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고 그 다음에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은.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한 게 잘못이지.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알았든 몰랐든 나는 사람 대접 못 받았어. 그게 가장 아팠지. 내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너희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게 가장 비참했단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린 너무 몰랐어요. 너무 무심했어요. 그래. 그렇게 몰라도 되는 줄 알았겠지. 어차피 말도 안 하고 참기만 하는 엄마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한테 미안한 짓 그만할 거야. 나는 이정임이니까.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강 바람이 속 시원하게 들어왔고 저는 그 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세상이 이제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끝을 삼키지 않으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말하는 삶. 오랜만이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조용히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뉴스가 나간 이후 저를 대하는 모든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 애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이사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정임 씨라고 불러주세요. 지금은 가족도 아니니까요. 그 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미 너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 곁에 두진 않을 겁니다. 그 말에 그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카페를 나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햇살 가득한 길을 따라 걸으며 제 속에서 뭔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누구의 뒷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정임. 그 이름 석자가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